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착하다, 칭찬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착하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겠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이 왜 순수하게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착하다는 이 좋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착하다는 말 속에 숨은 대한민국의 심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순수하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에 나쁜, 즉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장과 사회과학 대학장을 역임한 스티븐 M. 커슬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뇌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유명하죠. 전두엽 혹은 두정엽이 속한 상뇌, 정말 물리적으로도 위쪽에 있는 뇌 영역입니다. 이 상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리더형이고요. 그리고 측두엽과 후두엽이 속한 이 하뇌, 밑에 부분의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코슬리는 상뇌든 하뇌든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회에서 한 역할 혹은 한 포지션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슬린 교수가 이야기한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뇌든 하뇌든 어느 것이든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면 커슬린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상대방에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쪽 뇌도 쓰지 않는 순응자가 착하다고 표현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우에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순간 자기 의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즉, 내 의견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순간은 문득문득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내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사전포석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약간은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상대방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뿌듯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혹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저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소한의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조직과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죄에 혹은 동일한 잘못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을 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기업에서 사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사업 실적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회사에 더 잘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더 선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처벌을 받더군요.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아 맞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일 경우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거나 순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착한 사람은 그 결과에 불만이 적을 거라고 조직이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착하다는 곧 만만하다 이렇게 들려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착하다로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내 상황과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해줄게.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이야기, 즉 나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만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은 고맙다는 얘기 대신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혹은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줘 버리니 내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한테 내가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고민했던 그 과정이나 그리고 거쳤거나 거쳐야 하는 그 힘든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생색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주는 이 도움이 너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얘기하는 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작은 도움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상황에 대한 단서들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남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무리한 욕구,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떨어지는 욕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니 그냥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욕구를 오히려 인정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미움을 받더라도 주저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착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주위에 더 많이 만나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세상과 교감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착한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돼. 아, 이제 내 성격은 안 바뀌겠구나. 그 말대로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없는 걸까요? 내 주변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손절만이 답인 걸까요?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너무 위험하면서도 섣부른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성격,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태아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아 때 어떤 호르몬의 영향을 주로 받는가, 바로 이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은 상당 부분 타고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도 본격적인 청년기 이전에 대부분 결정된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성격은 인생 초반부에 대부분 결정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격의 대부분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 내 성격은 안 바뀌겠구나, 이제 안 되는 일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시거나 결정 내리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격이 인생 초반부에 결정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살아가는 그 미래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격에 너무 과몰입하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아주 지나치게 이상한 성격,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인 것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딱 멈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격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너는 내향적이야, 혹은 나 스스로도 나는 참 내향적이야 라고 하면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격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맞는 성격, 안 맞는 성격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라는 것이 참 재밌죠. 무엇에 대해서든 많이 대화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믿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격 검사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심리학과 학생들이 성격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을 수강하는 심리학과 학생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예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광고 심리학을 듣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어떤 광고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검사를 만드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를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아주 정확한 검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1%를 아는 거다. 우리는 파악될 수 있는 측면보다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끼고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은 이미 상당 부분 어린 시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죠. 그런데 나는 성격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분들 주위에 많이 계세요. 난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수준 많은 성격이었어. 근데 나이 드니까 성격이 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왜일까요? 나이가 서열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주도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내 성격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요. 이민 가시잖아요. 그대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무래도 전혀 새로운 환경, 낯선 상황으로 가게 되니 내가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에 사회적 기술이 얹어지면서 우리는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거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역시 사람은 고쳤을 수 없구나 라고 또 단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런 생각은 너무 위험하면서도 섣부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성격으로 모든 게 정해지지 않거든요. 성격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에 따라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지만 많이 잡아야 10%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성격 아닌 성품입니다.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무언가가 겸비되었을 때를 가리켜 우리는 인격이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과 성품은 같은 성격으로부터 출발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미래를 가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성격이란 말과 달리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워낙 다양한 성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몇 가지 차원에서 그 조합으로 인해 훨씬 단순하고도 소수의 타입으로, 즉 유형으로 망라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할 땐 그 사람만의 걸어온 길을 이해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성품은 자기의 성격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삶의 방식. 그걸 성숙한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격은 잘 안 변해도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능력의 차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지능지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IQ는 수치적 검사의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죠. 그리고 사실 변한다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받았을 때 과 50명 동기 중에 40등 좀 안 되는 100대 초반의 IQ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꽤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좋은 IQ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낮은 IQ를 가지고 있다 해서 창피하지도 않죠. 왜? 그것 말고도 우리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백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게 변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IQ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사고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캐서린 윙크스 교수 연구진의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교수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학업과 전반적인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교수는 사람은 타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강하게 느낄수록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그 과목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졌으며, 그리고 전반적으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학업에 대한 몰입, 흥미, 실제 수행 정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건 교수가 굳이 학생들을 다그치거나 겁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들에게 적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기회의 불평등을 겪을 때 훨씬 더 반사회적으로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사회가 바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팽배한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수록 좌절이 왔을 때 운명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개선을 할 만한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까요. 셋째, 점점 더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나온다는 거 너무 불행한 일이겠죠. 어떤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같이 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랑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아서 힘드신 건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훨씬 더 솔직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성격도 싫고 다른 것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다는 말을 솔직하게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결혼을 결심했던 10년 전과 비해서 놀라운 일치성과, 그리고 그 일치성을 놓고 얼마나 다른 말을 하는지를 자주 봅니다. 제가 그 친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마음에 들고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 라고 물었더니 너무 검소하고 소탈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10년 동안 살고 난 뒤 이혼을 할 때 왜 헤어지려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인색해서 헤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둘 다 돈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건 내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격에 대한 죄로만 돌린다.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내 인생에서 빼야겠죠. 제가 성격 검사나 MBTI와 같은 성향 검사에 너무 과몰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검사 결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결국 평생 나랑은 맞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해지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되죠. ENTP만 만나겠습니다. ISTJ 아니면 안 만나겠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16분의 15를 다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상황, 가능성이 현저하게 작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 절대 아니겠죠. 누군가의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싫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나는 그 사람의 무엇가 싫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랑 참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 생각의 기저엔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2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제가 싫어 이렇게 인정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싫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습관들 중에 유난히 내가 싫어하는 습관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정말 싫으니까 회의는 절대 늦지 마. 그러면 내가 싫다고 인정한 그 사람과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든 타인이든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격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심리학자인 저도 한 달에 최소 5번씩은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내 성격의 죄를 너무 많이 물으시면 안 됩니다. 대신 내 성품의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육하 원칙을 집어넣으시고 계속해서 추리의 폭을 넓혀가는 게 더 나은 거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자기가 무엇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정확히 무엇에 대해서 속상해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뱉는 넋두리 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때 그 시점에 그 행동을 그 사람에게 했지? 라고 훨씬 더 육하 원칙을 정확히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생각을 기억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대안을 만들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더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안 나오는 추상적인 푸념을 할 가능성을 줄인다는 거죠. 성격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미래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없는 건 인정해야 하죠.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질 거야라고 하는 준엄한 법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는 일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직장생활 고민 1위로 꼽히는 문제 바로 대인관계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나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동료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동료한테는 어떤 대처법을 써야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나쁜 직장 동료 알아보는 법, 그리고 그 동료를 피하는 법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저는 회사에 강연 나가는 일이 진짜 많은데 그 기업에 강연을 갔을 때 조직 리더들한테 특히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직에 가장 해로운가요? 조직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구성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리더들한테만 중요한 건 아니죠.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랑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결이 같거든요. 바로 한가한 사람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한가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회사라는 게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공간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한가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한가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할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당연히 직장에서 그 사람이 한가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할 사람, 무서운 사람은요, 할 일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결국 남들의 성과에 무임승차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임승차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더 최악인 경우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 사실 사회가 돌아가는데 프리라이더가 있는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프리라이더를 본 적도 있지만 제가 경우에 따라선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기간 동안 프리라이더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정도로 일을 잘하고 뛰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남들보다 부족하면 누군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한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가 프리라이더이면서도 감사와 미안함을 결코 표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프리라이더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모르니 감사와 미안함도 표시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조직에서요,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인데 감사하기 싫고 미안하기 싫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걷기 쉬워지냐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들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굉장한 일을 그 사람은 별것 아닌 일로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료들이 한 일을 깎아내립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프리라이더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해하기조차 싫어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내가 일하는 걸 당연시하는 걸 넘어서 나를 미안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를 미안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프리라이더의 가장 안 좋은 악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안한 감정이 들 때 미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발전과 조직의 성장에 전혀 상관이 없는 순서죠. 우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일의 순서나 경중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은 악영향이 가장 궁극적인 근본에는 일의 순서와 경중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프리라이더 중에서도 진짜 최악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가하니까 주변에 있는 열심히 사는 나한테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상한 측면 하나를 주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을 제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별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요. 나의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하다 못해 내가 입은 옷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하죠. 조직에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한가한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주시를 할 때죠. 사실 바쁜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의 주시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쁜 사람은 결과 위주로 판단을 해서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이 오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날 속상하게 만들거나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나를 뼛속 깊이 탈탈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가한 관심자들입니다. 한가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어딘가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하고 있다? 사실은 투자가 아니죠. 조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무의미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일한 유의미한 일이 나에 대한 관심이고 나를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일이 없이 한가한 사람들 중에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기 싫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관심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감사해하기도 싫고 미안해하기도 싫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기 자아는 절대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자기의 할 일 없음에 미안해하고 자기의 할 일 없음으로 인한 프리라이딩에 감사하기 싫으니 꼭 누군가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할수록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수록 그런 최악의 동료들은 나를 사냥감으로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가까운 사람을 노리는 경우가 더 많죠. 왜일까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건축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투를 한다면 아마도 저랑 가까운 심리학자를 질투할 수 있겠죠. 목공은 목공을 질투하고 시인은 시인을 질투하며 화가는 화가를 질투한다고요. 이런 시기와 질투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가깝다와 나에게 우호적이다를 자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벗어나기 힘든 건 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한가한 프리라이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임승차 동료 때문에 괴롭다는 건 이미 내가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자꾸 내 페이스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는 이런 동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어 방법은 바로 내가 적정한 수준의 바쁨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루틴하게 내가 할 일을 만들어 놓고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나를 휘두르는 말을 한다 싶을 때 그때 익숙하게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다음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신경 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익숙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흔드는 말을 했을 때 나의 흔들리는 정도는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이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내일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망가지며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타인에게 휘둘리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다음에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서 그 사람을 밀어내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으로부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나 혼자 삼키는 일 말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 바로 뭐냐? 내가 걔를 잘한다는 얘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데도 나는 참 그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을 줄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적으로 가까운데도 자기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폄하하거나 저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전 그 사람을 의외로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건 그 사람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꽤 괜찮은 복수가 됩니다.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말이 되니까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나의 멘탈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법, 즉 나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꼬리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진을 빠지게 하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출근을 늦게 하면 되겠어?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혼자 밥 먹으면 될까? 어딘가 무엇을 잘해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정보를 가지면서 계속해서 나를 저평가할 구실을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한테 나의 회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기 정의가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인함을 느낀다는 얘기, 그리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정의에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대해서 내 정의가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정의조차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회방꾼들은 대부분 필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못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회사란, 직장이란, 내가 하는 직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의를 분명하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로 할 일 없이 한가하면서도 불필요한 관심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나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회사 동료에게는 다정한데 20년 지기 절친인 나에게는 막말하는 사람. 집 밖에서는 남의 사정 다 이해해주면서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 감정만 이해해주길 원하는 사람. 지인들에겐 세상 긍정적인데 연인인 내 앞에서만 온갖 부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모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자꾸 나를 감정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문득문득 미안해하지도 않는 사람. 심할 경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사람은 나를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을 하나?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 쓰레기통 역할을 걷어차버릴 수 있는지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꼽는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가 대화라는 건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 한국인의 스트레스 설문조사에서 30%가 넘는 분들이 이른바 수다를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꼽으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 취약계층이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도 바로 일상대화봇.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할 고민 등을 AI 대화 친구에게 부담 없이 털어놓으면서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죠.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평소 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정한 소통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들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화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때 바로 언제일까요? 대표적인 걸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정한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지친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걔가 너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 아니야, 걔는 나랑 친해서 그래. 내가 제일 편해서 그러는 거야.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가 방어는 그때마다 하지만 솔직히 피곤한 경우들이 다반사이다. 이건 이미 대화나 소통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 토로에 내가 노출되고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기쁜 일을 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안 좋은 일을 주로 나누는 그런 관계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그걸 나누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지나치게 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건 고민을 상담하는 것과는 분명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머릿속에선 내가 그 안 좋은 감정에 대한 공유 능력이 제일 높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겠죠. 내가 비관적인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유난히 드러내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제일 많이 했던 대상이 원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를 비관적인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관적 강자 혹은 비관적 보모 혹은 비관적 스승이라는 겁니다. 나를 이런 부모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자기의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필요도 있겠죠. 바로 정도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감정의 배설구처럼 상대방에게 막 힘들거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자존감, 이 둘 모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존심이든 자존감이든 키울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너의 감정만 표출하는 건 안 된다, 이 정도로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식의 정도에 관련된 교육과 훈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함부로 말하면서 자식에게 감정 배설을 했던 부모 밑에서 자라난 분들이 이후에 성인이 돼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만 들어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이건 상당한 양의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감정 노동, 그것도 아주 극심한 노동이죠. 참아낸다는 건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해낸다 못지않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반응, 나의 움직임 모두를 참아내고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 동안 곡괭이질, 삽질하는 것 같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신 에너지와 신체 에너지가 결국 같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심리학과 다른 관련된 인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 이건 중노동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피할 수 없이 내가 그런 종류의 감정 노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조치는 뭘까요? 노동하셨으니 쉬어야 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의 역할을 하고 또 바로 내 일을 한다. 계속되는 노동이죠. 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뇌와 몸 모두 과부하에 걸리겠죠. 그 과부하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뭘까요? 결국 실수합니다. 일을 실수하든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감정 배설자 친구가 있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건 의외로 아주 간접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 친구 아닌 즐겁고 긍정적인 친구를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감정 배설자 친구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시간, 그리고 그 친구가 요청하는 일정 잘 안 맞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친구의 말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와 결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긍정적이고 즐겁게 대화하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가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끊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더 놓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참 괜찮지 않냐? 야, 살아보니 참 괜찮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감정 배설을 무작정 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나한테 자꾸 감정을 배설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모이고 꼬이고 있다면 결국 내가 괜찮은 사람들에 대한, 살아보니 꽤 괜찮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평상시에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내 어두운 면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에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친구와는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사실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죠.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자식들이 되도록 먼 곳으로 대학을 가거나 먼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빨리 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부모님이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증오한다는 얘기도 아니죠. 부모님에게 많은 애착이 있고 좋은데도 그 부모님이 나를 빈번하게 감정 배설구로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욕먹지 않을 방법을 급하게 찾는다. 바로 거기서 성급한 결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성급한 결정들은 대부분 나의 장기적인 미래로 봤을 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진학, 취업, 그리고 결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이 나를 감정 배설구로 쓸 때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 부모님께 감정적으로 반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내가 오히려 역으로 감정을 배설하면서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는 거꾸로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 얘기는 잘 안 들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분산시키는 거겠죠. 무슨 얘기냐? 감정 배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나 외에 여러 명으로 나눠서 완충하고 분산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면 감정 배설의 농도나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 배설을 하는 부모님은 자기의 자식이 아닌 배우자에게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더 어른이죠. 그러니 어른의 언어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른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감정과 기분을 한 번 더 필터링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다른 가족들, 특히 아빠가 그러시면 엄마, 엄마가 그러시면 아빠, 혹은 최소한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친척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도움 요청하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스스로 바뀔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조치는 새로운 취미 혹은 새로운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의외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많이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취감 혹은 성장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장감이 빠르게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취미예요. 이렇게 나도 느는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시는 과정에서 사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신 고민들을 그 부모님이 학위 공부를 시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신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무언가 성장감은 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누구한테 배설하게 만드는 걸 가장 잘 예방해 줄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남에게 감정을 배설하는 사람이라면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심리적 팁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남에게 나쁜 감정 혹은 어려운 감정을 주로 배설한다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내가 자주 불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행복의 빈도가 떨어진 당신, 감정 배설자가 되기 쉽습니다. 작은 행복, 소박한 행복, 심지어는 에휴 뭐하러 저런 것까지, 에휴 저런 게 그래도 좋을까? 라고 내가 지금까지 비웃어왔던 남의 행복 중에 의외의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유난히 누구에만 감정을 배설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정 배설을 많이 하는 분들의 인맥이나 아니면 사회적 활동을 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성장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50대, 60대까지밖에 사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더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감 없이 감정 배설을 하실 건가요?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명의 세계에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사람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